안녕하세요. 동네에서 꽤 오래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게는 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듬직하고 대견스럽게 자라준 아들이 있어요. 며느리를 들이기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집의 아버지와 다르게 저희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기, 매일같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일 뿐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나가 설거지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시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셔서는 부업으로 삭바느질을 하시면서 그렇게 돈을 버셨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찜통같이 더웠던 그 단칸방 집구석이요. 저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행패 부리는 걸 목격하며 자라온 데다 불우한 가정환경 탓인지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나 제가 더 고통받지 않으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길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술 취한 아버지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갑자기 분에 못 이겨 술상을 엎을 때도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만큼 저도 이악 물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지 하고 다짐했었죠. 매일 집에서 술이나 드시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잠잘 시간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루 중 어머니와 제가 함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늦은 밤 돌아오시면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엎어져 잠든 저를 깨워 손수 이불을 덮어주셨죠.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짧았지만 주말이 되면 가끔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함께 어머니와 나가 짧은 기도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 기도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 어머니와 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술을 그만 드시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내용이었죠. 저희 집 사정을 어렴풋 아시는 교회 목사님께서도 저와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가끔씩 빵이나 제 참고서 같은 걸 사서 제게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남을 돕는 멋진 어른으로 커야지 다짐했었죠. 술만 마시는 아버지만 보고 자라온 제게 목사님은 처음 본 멋진 어른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버지의 술값으로 매일 돈이 나가니 저희 집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당당하게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쌀 돈이 없어 학교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일도 잦았죠. 가끔 배를 고른 채로 힘없이 집에 가는 길이면 교회 목사님이 그런 저를 발견하고 김밥이나 국수 같은 걸 사주기도 하셨어요. 그럼 울컥 올라오려는 눈물을 참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날 저녁은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배고픈 채로 학교 수업을 들을지언정 늘 좋은 성적을 거머쥐곤 하였죠. 그날도 기말고사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있어 도서관에서 좀 더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라 눈이 군데군데 쌓여 있어 미끄러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전교 1등 성적표 때문에 집 가는 길이 처음으로 기대됐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앞으로 이렇게 해내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가족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겠지. 이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이 동시에 문 너머에서 새어나왔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건가? 하는 마음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인 건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울부짖는 어머니와 이건 놓으라고 어딜 하늘 같은 남편에게 대드냐고 소리치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손에는 통장처럼 보이는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나 몰래 이런 돈을 숨겨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게 어떤 돈인데. 아버지 손에 들린 통장을 다시 가져가려는 어머니를 귀찮은 듯 쳐다보고 이거나 하시며 어머니를 밀치시더라고요. 아버지 힘에 못 이겨 쓰러지는 어머니를 제가 급하게 받으려고 달려갔지만 간발의 차로 늦어버렸습니다. 장롱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 옆에 축 늘어져 쓰러져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통장을 손에 넣어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더니 이내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의 등을 받쳐 흔들면서 일으켜 깨워보아도 어머니는 정신을 잃은 상태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가운 온도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안 했다. 그러게 너희 엄마가 이렇게 뒷돈만 숨겨놓지 않았어도. 난 잘못 없어. 조금 밀쳤더니 자기가 알아서 부딪힌 거야. 하고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목격했는데 잘못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대로 어머니를 가만히 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업고 목사님께 급히 찾아갔어요. 늦은 밤에 예의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근처에 저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 뿐이었죠. 게다가 그땐 어머니 목숨이 달려있기도 했고요. 목사님이 달려나오시더니 제 등에 엎인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 함께 병원으로 가주셨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계셨는데 잠깐 의식이 돌아오신 사이에 제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통장,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몇 년 전부터 입에 들어갈 거 아끼고 옷 사입을 거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인데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러고 보면 어머니의 외투는 늘 하나였어요. 그 추운 겨울 새벽 날씨에도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일을 하러 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참지 못하고 저도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돈은 어떻게든 다시 모으면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미안해 우리 아들 한마디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숨이 멎었음을 알리는 이명 같은 기계음에 정신이 나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는 보낼 수 없다고 싸늘해진 어머니를 보며 오열했지만 이윽고 의사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운명하셨음을 알리더군요.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옆에 계신 목사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7살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마음에 저는 복수심에 가득 찬 상태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말리셨지만 제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여니 집안에는 인기척도 없더군요. 푼돈이라도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챙겨서 이미 제가 모를 곳으로 도망간 것 같았어요. 정말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살림과 어머니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통장을 챙겨 도망가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교는커녕 17살에 불과한 제가 당장 어떻게 혼자 먹고 살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도와주셨어요. 제가 학교는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 집에 남는 방에 저를 들여주셨죠. 목사님은 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 은혜 아래 저는 슬픔과 고난을 딛고 학교 생활을 착실히 마무리해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대학에 진학하는 걸 두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제게 포기하기엔 아깝다며 대학도 되는 대로 지원해 줄 테니 망설이지 말라고 해주셨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지만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비극이 제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 원서 쓰는 걸 앞두고 여전히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목사님이 유언장을 통해 제 앞으로 돈을 좀 남기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도 남기셨죠. 목사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못사님 가족분들께 폐를 끼칠 순 없어 제 짐을 간소하게 챙겨 저는 몇 년간 얹혀 살던 목사님 집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남기신 돈이면 대학 등록금 1년치 정도는 어찌저찌 되겠지만 대학을 1년만 다니고 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머지 3년 동안의 학비는 제가 마련해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도 오로지 제 힘으로 마련해야 할 게 분명했죠.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뒤에서 밀어줄 가족도 없는 제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현실이 어려워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견습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 지역에서 꽤 크게 하는 빵집에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봉의 힘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메리트가 컸고 어렸을 적 목사님께서 종종 건네던 빵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계속 공부하느라 머리에 쥐가 나거나 아버지 때문에 우울한 일이 생겨도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 때문에 빵을 먹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졌었죠. 견습생으로 몇 년 일하며 갈고 닦은 제빵 기술과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힘들게나마 동네에 작은 빵집을 마련했어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힘으로 처음 이루어낸 무언가라 괜스레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만든 빵을 한 번 드신 분들이 맛있다며 빵집을 계속 찾아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나날들이 반복되었어요. 빵집을 몇 년간 운영해오며 단골 손님도 꽤 생기고 어느 정도 여유는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목사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부터 기관을 통해 한 여자아이를 꾸준히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4살인데 부모님도 따로 안 계셔서 제 옛날 처지와 비슷한 사정 탓에 마음에 밟혀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아내는 빵집 근처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 매일 아침을 못 챙겨 먹고 출근하는 건지 제가 아침에 빵집을 오픈해서 갓 나온 빵들을 진열하고 있으면 매일같이 첫 손님으로 와서 단팥빵이랑 소보루빵을 사갔죠. 다른 빵도 많은데 꼭 단팥빵이랑 소보루빵만 드시길래 단골 손님 중 유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단팥빵과 소보루빵을 골라서 계산대에 내려놓는데 제가 서비스라고 크림빵이랑 메론빵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밝게 웃어주시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단팥빵이랑 소보루빵만 먹긴 했는데 사실 다른 빵도 궁금했다고 하면서요. 여성분이 웃으시면서 뒤에 난 창문 너머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요?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찾아오시는 손님분께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 여성분도 감사히 호감에 응해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아이가 생겨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아들도 건강히 태어나주고 그 아이에게 후원도 매달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니 멋있다며 그 아이도 당신 얼굴은 모르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제가 자랑스럽다고 치켜 세워주더군요. 사실은 저도 그 아이의 얼굴을 몰라요. 그저 그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길 바랬거든요. 제가 후원자라는 명목으로 그 아이와 자주 만나고 마치 대부 행세를 하면 처음 제 결심이 퇴색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얼굴을 모르게 후원하기로 결심하였죠. 중간중간 계속 누군지 궁금하다, 한번 만나고 싶다는 아이의 편지를 받아왔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원만 했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곤 있지만 저도 남들보다 특별히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자영업을 하는 만큼 유난히 장사가 안 되는 달이면 수입도 적었기에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와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따로 우유 배달하면서까지 그 아이의 후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마지막 연락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취업했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고 그 아이와의 연락을 끊어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바꾼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요. 무사히 자라줘서 고맙다. 어디에 있든 평생 온 마음을 너를 응원한다는 내용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길었던 후원이 끝이 났습니다.
후원하는 동안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직접 꾸민 스노우볼을 선물로 보낸 일, 처음 알바했다며 받은 자기 월급을 제게 보내서 편지로 다시 돌려주느라 애먹은 일, 정말 수많은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거실장 안에 있는 스노우볼을 보며 아빠가 이런 유치한 것도 좋아하냐고 가끔 신기했죠. 아들에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원 사실을 숨겼어요. 그동안 저희 집 사정이 조금 휘청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면 자기에게 왔어야 할 지원이 따로 새고 있었다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상의 끝에 아들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드물어질 때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더군요. 아들보다 조금 연상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아가씨였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나 아내나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고 흠잡을 데 없이 올고자 보이는 아가씨라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집안을 따지고 그럴 생각은 추호에도 없고 또 처음 만난 식사 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가씨가 곤란할 것 같아 그냥 아들내미 어렸을 적 얘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얘가 축구를 하다 헛발짓을 잘못해서 발목이 삐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어찌나 어이없고 웃기던지 애가 울면서 집에 와서 위로해주면서도 웃음이 터지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은 창피한 듯 아버지! 하며 말리고 저와 아내는 그날 생각을 하니 또 웃음이 빵빵 터지고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과일을 먹으며 거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혹시 승현 씨 아기 때 사진도 있나요? 승현 씨가 저한텐 창피하다고 계속 숨기는데 궁금해서요. 그거라면 거실장 안에 꽂혀 있어. 저기 보면 남색 두꺼운 책 같은 거. 그게 앨범이야. 제가 거실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아가씨가 일어나서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거실장을 열더라고요. 아들이 또 아버지 창피하게 왜 알려줘요 하는데 놀리는 재미가 있어 아내를 마주보고 또 킥킥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거실장 앞에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넋나간 사람처럼요. 그러다 손에 먼 괄 쥐고 당황한 표정으로 스노우볼을 손에 쥐고 저를 보며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건 혹시 성함이 유민수 맞으세요? 하는데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알려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우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알아? 하고 아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가씨가 바로 제가 그동안 후원했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그 아가씨 이름을 듣고도 제가 몰라본 건 그 아이가 취업하고 얼마 안 있어 자기를 버린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기 싫어 개명을 했던 거였고요. 거의 딸이나 다름없는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나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 둘 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상황을 파악한 아내도 소름 돋아하며 이건 운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에게도 뒤늦게 후원 사실과 후원받은 그 아이가 사실 이 아가씨라는 걸 밝히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감격스러운 상봉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펑펑 울고 저도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울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와 아들도 감동받아 울고요. 집이 완전 눈물바다가 다 됐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 아이와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친딸이나 다름없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가 제 아들과 서로 사랑하기까지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 또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저는 8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되어 며칠 전 며느리가 된 그 아이와 아들이 아이 소식을 전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왜 내 인생만 이런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해왔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의 따뜻한 손길 덕에 저도 이렇게 어른이 되어 다른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짧은 인생 남을 돕고 살면 끝에는 늘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